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미추이사금 주기전사 두 번째 녹화입니다. 우리가 미추이사금 주기전사 첫 번째 녹화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유물 복습하고 그 다음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 문제를 제가 몇 개 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건국과 석탈의 출현 얘기를 했어요. 저가 이제 박씨들 속에 어떻게 석시왕이 들어가느냐 그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미추이사금은 석시 속에 들어있는 김씨인데 기존에 어떤 설명들이 있는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설명들을 몇 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유유히 고구려 침략 245년에 있던 고구려 위 전쟁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253년 4월에 있었던 서구로 죽음입니다. 서구로가 4월에 죽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서구로의 죽음을 이야기한 어떤 책이나 논문에서도 이 4월을 강조한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김해 대성동의 주인을 추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고구려 침략이 245년에 발생합니다. 전쟁 전에 오한선비계 3세기 오한선비계 유목민족의 활동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알아봐야 하냐면 우리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오한선비계 유목민족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세기 초에 만리장성 남쪽으로 대거 남하여 위나라에 항복하고 관직을 받음 그랬습니다. 조조 때 대거 남하에서 항복하고 관직을 받고 이후 삼국시대 위나라군 주력이 됩니다. 주력군으로 위나라의 주력군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4년에 초기 실질적 통치자이던 제갈량의 죽음으로 남부전선이 정리되자 북쪽으로 공격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 제갈량이 초기에 실질적 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제갈량이 죽으니까 이제 남쪽 전선은 끝났다. 북쪽에 있던 이제 독립 세력이던 공손전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238년에 사마이를 따라서 공손전 양평성 포위작전에 동원됩니다. 포위작전과 함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평성에 함락된 다음에 태학살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략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백성이 죽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태학살의 1차적 책임은 사마이가 있습니다. 사마이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당시 유목민족 부족 간의 전투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농경민족은 어떻습니까? 이 농사지려면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위에만 죽이지 밑에 농민들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유목민족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고한 백성들까지도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5년 또 벌어집니다. 이제 바로 고구려 위 전쟁인데 광공험을 따라서 고구려 침략이 나서서 고구려 환도성 포위작전, 압록강변에 있던 고구려 수도인 환도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킵니다. 이때도 태학살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을 도륙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략 5,000에서 10,000명의 고구려 백성이 학살당한 것으로 봅니다. 자, 245년에 전쟁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삼국사기가 고구려 번기하고 백제 번기에 1년씩 틀린 데가 있어요. 고구려 위 전쟁 연도는 뭐가 정확하냐? 신라 번기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번기의 연도를 보고 고구려 위 전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오한선비 7개 아문이 전쟁에 참가했어요. 관국암 비공비에 보면 7개 아문이 참가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아문이 관국암과 왕기가 끌고 온 군대,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휘관은 구르돈입니다. 이 무북평선우 구르돈이에요. 이 사람이 족장인데 전투는 이 사람이 담당하고 관국암과 왕기는 실제로 행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관국암과 왕기는 선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선비적 군대를 지휘하겠어요. 그래서 실제 군대는 구르돈이었는데 이들이 북경 출발군으로 10,000명이세요. 규모가 10,000명이고 아마 이게 제일 7개 아문 중에 가장 큰 아문으로 보입니다.
관구엄 군대가 동진하며 고구려 쪽으로 가면서 요서와 내몽골 지역의 선비 군단 6개 아문이 합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북경에 다 모여서 7개 아문이 가는 게 아니고 가면서 아문이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이제 합세를 하는 겁니다. 이들 6개 아문 각각의 규모는 1만 명보다 적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아문이라는 것이 군단, 사단 그런 뜻이지만 아마 부족별로 오한 선비에게 부족별 군대가 아니었을까 보는 겁니다. 요하를 건너며 낭랑태수 유모와 대방태수 궁준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합류해요. 왜 이때 합류하냐면 요하를 건너면 거기에 낭랑군과 대방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낭랑태수와 대방태수가 위나라가 지방군이지만 지방군을 이끌고 이 전투에 합류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현토태수 왕기가 부여를 찾아가 부여왕을 위협하여 고구려 내부를 잘 아는 부여군을 길잡이로 동원한다. 이 위나라 군대는 고구려 내부 몰라요. 지형도 모르고 길도 모르니까 부여에 가서 부여왕을 위협해서 너희들 군대를 동원하라 해요. 그 길잡이로. 그래서 부여군이 길잡이로 동원되게 됩니다. 그 길잡이로 동원된 부여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문보다 좀 작은 규모, 그래서 대략 한 5,000명 되지 정도 되지 않을까, 길잡이로 동원 부여군이 제 추정입니다. 그러면 위나라의 총 침공군 규모는 어느 정도냐? 대략 5만에서 6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5만, 6만 명. 그러니까 부여군은 이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구려군의 규모는 얼마냐? 고구려군의 규모는 중앙군이 2만이에요. 왕이 직접 중앙군 2만이고 각 지역에 지방 말갈군이 있었어요. 말갈군이 있습니다. 아니 당시 말갈군이 동원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에 말갈군 동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군이 총 병력에서 고구려군은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삼국사의 고구려 본계는 다음처럼 기록하는데, 삼국사의 고구려 쓸 때 고구려 자체 기록, 그 다음에 삼국지, 자치통감 등 중국 기록을 참고해서 삼국사기 찌필진이 이어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통천왕 20년, 이게 사실은 245년인데 246년으로 되어 있어요. 삼국사기 1년이 틀렸어요. 가을 8월 위 유주자사 관구엄, 무구엄이랍니다. 관구엄과 1만 위나라 갑니다. 관구검 1만군을 보내 현토로부터 진입해왔다. 왕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비류수에 싸워 패배시키니 뱃머리가 3,000급이었다. 또 병력을 이끌고 양미의 골짜기에 싸워서 또 패배시키는데 목을 베거나 사로잡은 전명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2번은 전쟁에서 대승했어요. 3,000명 정도의 손실을 봤다면 7개 아문 중에 2개 아문 정도가 전투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왕이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위의 대병력이 도리어 우리의 적은 병력보다 못하다. 관구엄이란 자는 위의 명장이지만 오늘은 목숨이 내 손에 있구나 라고 하고 철기는 중기병입니다. 말 위에 갑옷 씌운 그리고 중부장은 철기병이요. 철기 5,0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공격하였다. 위군이 방진을 치고 죽기로 싸우니 우리 군사가 대패하여 죽은 자가 18,000명이었다. 왕이 기병 1,000기를 거느리고 압록원 수도부군입니다. 로 달아났다. 대패했어요. 대패해가지고 겨우 왕이 소수의 호위군만 데리고 수도부군으로 달아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구려군은 이 위 전쟁에 침략하기 위해서 말갈군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백제국, 위례국이에요. 고이왕의 남부 말갈군이 동원돼요. 고이왕이 당시 그 위나라의 후방을 칩니다. 그 낭랑을 공격하는데 그냥 공격이 안 가지고 내용을 보면 군대에 동원된 거예요. 고구려 왕으로부터 고이왕에게 사신이 갔겠죠. 명령이 남부 말갈 동원해라. 고구려가 동원한 이 고이왕의 군대, 지금 말갈군에 대해 보면은 위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백제군으로 보였겠습니까? 아니겠죠. 고구려군으로 일부러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제가 참전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지방 말갈군은 위의 후방을 교란하여 보급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후방을.
왜 보급선을 차단하냐? 고구려의 전통적인 방어 방식이 뭐냐면 보급선을 차단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스스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게 전통적 방식이에요. 쳐들어오면 뒤에 보급선을 잘라가지고 물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가장 피해를 줄이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게 전통적인 고구려 방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245년 가을발 고구려군이 연전연승하자 위군을 한 번에 쓸어버릴 생각으로 비리수 부근 요동평을 와서 대규모 기마전을 했다. 유목민족을 상대로 더군다나 2배 이상인데 그들을 상대로 기마전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전략 실패예요. 그래서 전략 실패했고 고구려 중앙군이 괴멸됐어요. 고구려 중앙군이 완전히 괴멸되고 이제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들이 계속 쫓아와가지고 고구려 수도 환도성이 포위되고 공격에서 함락해요. 해요. 그 즈음에 대규모 학살이 벌어집니다. 이후 어떻게 됩니까? 광국음은 돌아가고 왕기와 구르돈이 최정예군으로 추격군을 편성하여 옥저가 지금의 함흥 원산정입니다. 옥저까지 통솔을 추격해요. 그럼 추격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 정확히 알 수 없는데 7개 아문 중에서 죽은 사람 부상자 빼고 그리고 정예군이 최대한 2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숫자는 고구려 지방군에 비해서 압도적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고구려 중앙군이 괴멸한 상태에서 전력이 절대 열세였어요. 10,000명 정도면 어떻게 고구려 지방군이 해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명을 쓴 겁니다. 무슨 다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력이 절대 열세이던 함경도 지방군이 위나라 최정예군을 상대하게 됐다. 이겁니다. 중앙군이 괴멸되고 함경도 지역을 지키던 이제 소수의 고구려군 지방군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위나라 최정예군을 상대하게 돼요. 전력이 압도적이에요. 병사 숫자뿐만 아니고 압도적인 그래서 이제 전략을 쓰는 겁니다. 245년 10월 고구려 지방군인 동부군의 유유 장군이 위군 최고 사령관이던 구르돈을 암살하고 구르돈 최고 사령관이었어요. 족장입니다. 암살하고 위군을 격파해요. 그리고 고구려 지방군이 나라를 구한다. 이겁니다. 함경도 지방을 지키던 고구려 지방군이 고구려 중앙군이 괴멸한 상태에서 위나라 최정예군을 상대로 전투를 해서 마지막 전 승리해요. 적장을 암살하고 그리고 기마전이 아니고 평야에서 보병전으로 해서 정확히 한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기가 소수의 호위군을 거느리고 대동강의 낙랑국 당시 동복이랍니다. 거쳐 북경까지 탈주했어요. 그러니까 왕기가 어느 정도 군대를 가지고 탈주한 거지만 대군을 거느리고 못 갔을 거예요. 가면 고구려 후방을 통과하기 어렵죠. 그래서 소수의 호위군을 이끌고 야밤의 산길로 북경까지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요. 그러면 나머지 위군 주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동성이 뛰어난 유목민족이 다 죽나요? 그렇지 않죠. 245년 10월 위군 주력은 동해안을 따라 달아나고 고구려가 추격군을 편성하여 추격하여 함께 남아간다. 위군이 동해안을 달아나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저놈들은 우리 백성들을 대거 도륙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저들 그냥 하게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고구려가 추격군을 편성합니다. 추격군을 편성해서 동해안을 따라 위군을 따라 남하게 돼요. 이들이 신라행 투에 들어오자 서구려에게 보고했어요. 당시 신라의 최고 실력자가 서구려에서 보고하니까 보고합니다. 위군의 일부가 신라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조분 이사금의 동생인 첨예 왕자가 이들을 받게 됩니다. 첨예 왕자가 이들을 받든지 안 받든지 어떻게 합니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위군 주력은 부산의 변진 동로국과 김해의 변진 구사국까지 쫓겨가 거의 고구려 쫓겨납니다. 그래서 고구려군과 마지막 일전을 하게 돼요. 그 마지막 일전에서 누가 승리하냐? 위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당시 위군이 승리했는지 고구려군이 승리.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246년에 승리하게 되니까 처음의 사금은 정변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군이 졌으면은 불가능했어요. 자기 휘하에 그러니까 항복한 나고원 위군이 자기 휘하에 있던 거예요. 처음에 이들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켜서 뒤집어요.
그리고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첨예의 사금은 정변이에요. 246년부터 위군이 목지국 비류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류가 미추홀에 세운 미추국이에요. 목지국 통치했던 변환지역 정복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변환지역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지역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야인의 마 동부지역 피신. 이 가야인들이 대거 마한 동부지역으로 피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섬진강 유역에서 마한 지역에서 가야계 유물이 출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육지로는 끝까지 쫓아오니까 제일 안전한 바다로 도망가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일본 구주 지역으로 대거 피신해요. 그래서 일본에 대혼란이 발생해서 당시에 일본에 수십 개의 소국들이 있어요. 이 소국 체제가 붕괴하고 규슈에서 혼슈 지역으로 대규모 민족 이동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일본의 야요이 시대가 끝나고 전기 고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고분 시대가 뭐 전기, 중기, 후기 나누면 4세기를 되게 뭐 전기라고 5세기를 중기라고 6세기를 후기라고 하는데 그 고분 시대의 시작은 위나라 고구려 전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게 전쟁 원인이에요. 그래서 가야 지역에서 대규모 아마 수만 명 또는 뭐 10만 명 이상 갔는지 모르죠. 규슈 지역으로 민족 이동이 벌어지니까 연쇄 반응으로 규슈의 혼슈로 넘어가고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소국 체제가 붕괴합니다. 그리고 일본 고대사의 중심이 규슈에서 혼슈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고분 시대부터는 혼슈가 일본 고대사의 중심이 됩니다. 252년 253년에 서구가 죽어요. 252년에 위군이 변진 12국을 정복하여 목지국 진왕의 통치에서 이탈한다. 그래서 변진 지역, 변환 지역, 변진 12국을 정복했어요. 12국을 정복하니까 이제 목지국 진왕이 통치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삼국지와 후한서와 삼국지가 기록한 목지국 진왕의 통치 영역 차이입니다. 후한서는 뭐라고 했어요? 후한서는 고구려 위 전쟁 이전이고 삼국지는 고구려 위 전쟁 이후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위 전쟁 이전에는 목지국 진왕이 마한, 진한, 변환을 모두 통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한서는. 그래서 삼국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지국 진왕이 마한과 진원만 통치한다. 정확한 기록입니다. 고구려 위 전쟁 이후에 변환 지역이 목지국 진왕의 통치로부터 이탈한 거예요. 어떻게 이탈했느냐? 위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정복을 겁니다. 그래서 이탈하는 거죠. 위군이 승리하자 처매가 신라에 들어온 위군과 손잡고 형인 조부 이사금을 제거한 후 신라 11대 이사금으로 즉위한다. 그렇습니다. 246년에 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형인 조부 이사금이 결국 동생에 쫓겨나는데 동생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만약에 그 죽기 전에 얘기를 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너 선비족 애들 너무 믿지 마라. 걔들 너 배신할 줄도 몰라.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정주역들, 첨예의 사금을 옹립한 반정주역들이 서불한, 장원, 이찬, 양부들인데 훗날에 이들을 요직에 임명하고 국가 요직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어떻게 합니까? 위군 출신을 국정에 등용하는 데는 양해를 구합니다. 서불한 장원을 서불한 임명하고 위나라에 화친사신 보내서 양해를 구는 거예요. 뭐 이들이 고구려 감정이도 아니고 위나라에 동원된 것 뿐이다. 동원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한 것이고 지금 고구려에 대항할 일도 없고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능력도 없지만 앞으로 대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는 거죠. 고구려 입장에서도 추격군을 또 보낼 수 없어요. 그 동철왕 말기인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사금이 형을 죽이고 반정을 이겨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명분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뭐 위근 나고병 데리고 되겠습니까? 뭔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를 이끌 만한 반정 명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처음에 이 사금의 반정 명분이 무엇일까? 처음에 이 사금은 앞에 조분이 사금 차이가 큰 차이가 조분이 사금 때는 외화의 전쟁 기록이 있고 처음에 이 사금 때는 외화의 전쟁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금의 반정 명분은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 제가 써봤습니다. 임나, 신라봉교예요. 임나의 정권이 바뀌었다. 우리를 공격하던 백제왕은 목지국 진왕 얘기하는 거예요.
목지국 진왕이 백제왕인 겁니다. 임명한 임나왕은 위군에게 죽었다. 위군은 지금 변환적을 정복 중인데 이제 위군이 새로운 지배층이 된 임나와 전쟁할 때가 아니다. 저들은 군사력이 막강하여 현실적으로 전쟁에도 못 이긴다. 그렇죠. 위군으로 참전했던 그 오한선백의 선비족 군단은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기병부대였어요. 고구려도 이들을 막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신라에서 볼 때 정말 힘든 상대였을 거예요. 내휘하에는 강력한 위군 출신들이 있다. 지난 지역이 모두 백제에게 병합되고 백목주고요. 백제가 병합되고 우리만 남았는데 당시 그랬어요. 다 병합됐습니다. 강력해진 임나와 손잡으면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라를 방어하려면은 저들과 손잡고 힘을 합쳐야, 그래야 목지국 즉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수 있다. 이게 반영 명분이 아니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광구검 기공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245년에 압록강변이 세워진 거예요. 정치 3년 고구려 반, 이때가 242년인데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한 거예요. 이 사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손년이 있었어요. 위나라와 고구려, 위와 고구려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어요. 요동에 공손년이 있었는데 공손년이 멸망하니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고구려는 소유권을, 위나라도 주고, 그래 두 나라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서안평은 요동은 공손년 영토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요동은 공손년 영토의 아주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 아니었겠는가. 서안평을 공격해요. 그래서 고구려가 반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를 일으킨다. 이 광구검 기공입니다. 이 중국 쓰는 기본적인 논리가 전쟁 원인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킨다. 뭐 이런 형태로 쓰여서 정치 3년에 고구려가 반란을 일으켰다. 우리 정부의 위나라에 반했다는 것이 전쟁 명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칠아문, 고구려 7개의 아문을 동원했다. 7개의 아문, 제일 큰 아문이 광구검이 이끄고 10,000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견 6년 5월선 245년 5월에 전쟁이 시작됐다. 군대가 움직였어요. 이때 광구검과 왕기의 제1아문이 북경을 출발한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환도성이 함락되고 10월에 옥저 전투까지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 광구검 기공비에 당시 전투에 참여한 오한선백의 장군들, 각 부족의 부족장들이라고 봐요. 명단이 있는데 1번이 토구장군 위오한선우, 그 다음 2번이 위구장군 도정우, 3번이 행비장군 안 보입니다. 자, 4번이 비장군 누구 안 보여요. 그 5번이다는 이제 파손됐습니다. 파손되지만 뒤에 몇 명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개 아문이 참석했기 때문에 7개 부족의 각 부족장들, 사령관들 이름을 세력순으로, 제일 큰 부족, 그 다음 2번 부족, 3번 세력순으로 여기 적어놨을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광구검 기공비 7개 아문 지휘관 명단, 제1아문 사령관이 토구장군 위오한선우, 이름이 구르돈입니다. 이건 거의 확실해요. 우상시 우북평 선임이었고 선비 전체는 족장했어요. 그리고 침공군 총사령관입니다. 군대는 실제로 이 사람이 지휘했지 무슨 광구검이나 왕기가 지휘한 게 아닙니다. 선비족 출신이 기우는 거죠. 245년 10월에 유유 장군에게 죽는데 옥저 전투에서 당시 50대 나이가 아니었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2아문인데 위구 장군 도정부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라반이 아니에요. 주제 아라반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구르돈의 동생 제자로 쓰는데 나이가 적다는데 부족자가 됐어요. 당시에 혈통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위나라에 항복하고 가서 위나라로부터 관직을 받아요. 관직을 받아가지고 와서 후왕을 받아 나눠줍니다. 젊은 사람은 후 주고 나이 좀 든 사람은 왕 주고, 도정 후인 것 볼 때 굉장히 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2아문인데 부족장,
그래서 아라장으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아라반으로 썼습니다. 전체 위에 구르더니 족장 부족장이에요. 여기가 침공군 부사령관. 이 사람이 280년대에 사망합니다. 당시 280년대에 사망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 보고 아는 거예요. 삼국사기 어디에 위구장군 도정우가 280년대에 사망해서 나옵니까? 나옵니다. 책을 잘 봐야 돼요. 245년 당시 전쟁 30대 젊은 나이에서 봐요. 그 다음에 제3아문 세 번째로 큰 아문 세 번째로 큰 부족의 족장은 행비장군 영. 또 이 사람 언제 죽냐면 262년 7월에 사망해요. 어떻게 262년 7월에 사망했냐? 삼국사기 보고 아는 거예요. 삼국사기 어디에 행비장군이 이때 죽었다고 나옵니까? 책을 잘 봐야 됩니다. 245년 전쟁 당한 40대로 봐요. 오히려 이 사람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은 비장군인데 여기는 없어요. 이 중에 규모 큰 데는 살아남았을 걸 봐요. 구르도는 죽었지만 이 중에 왕기 돌아갈 때 작은 데는 돌아갈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군대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살아남아 위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가야 땅까지 갔을 걸 겁니다. 이들이. 그리고 적어도 여기 적혀있는 2아문, 3아문, 4아문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족장들은 그 부족장들은 가야 땅까지 목숨을 보존하고 내려갔을 걸로 봅니다. 그 밑에는 상관없어요. 뭐 작은 부족은 뭐 죽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3명 살아있는 사람은 갔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면 내려가서도 이렇게 됐느냐? 그건 몰라요. 가야 땅까지 가서 그래서 바뀔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순서가 유지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위구장군 도정우, 행비장군 영, 비장군 누구 순서는 가야 땅까지 갔어도 이 서열은 제일 큰 부족, 그 다음 부족 순서일 거예요. 나이 순서는 아니고 유지됐을 걸로 보는 겁니다. 자, 제 독자분의 질문이 왔길래 자, 하나 적어봤어요. 질문 드립니다. 동천왕이 천도한 평양이 지금은 평양이라는 문헌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고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동천왕이 천도한 평양은 뭐라고 써있는가? 선인 왕검의 땅이었다. 위만에게 밀려가지고 간 준왕의 천도지였다는 뜻이에요. 준왕이 가면서 단군 왕검의 사당을 가져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평양이 준왕이 천도한 천도지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전쟁 후 압록강에서 더 안전한 후방으로 천도하지 전방으로 천도는 않습니다. 당연히 얘기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도가 될 수 있는 대도시는 2세기 이후 고구려 영토였던 대동강의 평양뿐입니다. 대동강 평양이 대도시였어요. 2세기 이후 고구려 영토인 거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에 보라는 거예요. 2번 245년 이후 위나라가 동북아 자유무역항 역할을 했던 대동강 낙랑국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낙랑국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목지국으로서 찾다 분쟁이 발생한 것이 246년의 기령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245년에 전투 위나라 졌어요. 그래 자유무역항은 낙랑국에 못 갑니다. 평양에 대동강에 못 가요. 그러면 됩니까?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자유무역항을 할 수 있는 땅을 목지국으로부터 고구려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세력이 목지국이니까 백제입니다. 목지국으로부터 이제 땅을 얻어내려고 서로 협의하다가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것이 그 다음에 246년의 기령 전투입니다. 전쟁 후 고구려가 평양 지역의 위나라 사람을 못 오게 하고 신수도 성을 쌓고 있으니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입니다. 썼어요. 그 다음 위나라가 기령 전투에서는 어찌어찌하여 목지국의 담로국의 신분국의 공격을 격투했으나 이걸 뭐 이제 있겠다 신분국을 뭐 다른 글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지국이 자기 자체가 군대가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많은 소국들이 있어요. 이들이 목지국의 담로입니다. 이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데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소국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 행정구역이 됐어요. 그래서 한강변에 있던 한강 바로 북쪽에 있던 신분고국을 동원해서 기리형을 쳤을 거로 보는 겁니다. 신분고국이 한강 북쪽에 어떻게 합니까? 이 고이왕의 백제가 한 55국 중에 8번째로 기록되어 있어요. 8번째로
그리고 신문고국이 7번째입니다. 이게 정확히 북에서 남으로는 아니겠지만 대충 북에서 남으로예요. 대충. 그러면 7번 신문고국은 8번 맛백제 백제국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북쪽으로 봐요. 그래서 한강 바로 북쪽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 3번 위나라가 어찌어찌 목지고 삼 신문고 홍경을 격퇴했으나 세력이 점차 약해지다가 중현당했다. 258년에 고유왕의 도움으로 나갈에 의하여 대방군이 통치하던 그 자리에 대방국이 건국됩니다. 이로써 황해도에서 위나라 세력이 완전히 불어납니다. 258년에 황해도에 있던 대방군을 세력을 위나라 몰아내고 대방태조 나갈 왕에 의해서 대방국이 건설됩니다. 그 나갈 왕의 딸이 바로 보가 공주예요. 삼국사에 나오죠. 204번 286년에 책교왕이 즉위하자 고구려 압력을 받던 대방국이 구원을 청합니다. 그 이유는 고구려 수도가 바로 북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수도 바로 주변에 그 이상한 적국이나 이상한 나라를 두고 싶겠어요? 전부 자기 밑으로 복속하고 싶지. 대동강의 평양에 도읍을 하면 수도 안전을 위해 주변 세력을 복속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5번 300년에 고구려 통치하에 명목망남은 평안남도 낙랑국 왕실과 황해도 대방국 왕실이 신라에 귀복하고 사라진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고구려 입장에서 놓아두겠어요? 사라진 거예요. 6번 대략 BC 80년경에 건국된 낙랑국 왕실이 낙랑국이 언제 건국된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중국 기록을 보고 알아요. BC 80년경에 건국이 됩니다. 낙랑국 왕실이 약 400년 만에 신라에 귀복하고 사라지는 4세기 초는 4세기 초가 어떤 때예요? 고구려가 황해도 북쪽에 장수산성을 쌓고 남평양을 건설할 때예요. 왜 황해도 북쪽에 장수산성을 쌓느냐? 수도를 보호하는 거죠. 이는 대동강 평양으로 천져있기 때문에 수도 남쪽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세기 초에 황해도 북쪽에 그 장수산성이라는 게 쌓여요. 그래서 286년에 이때 고구려의 압력이 황해도에 몰려오고 그리고 대방국을 점령한 다음에 그 자리에 장수산성을 쌓은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어요. 자, 이제 서구로가 죽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로 죽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253년 4월에 죽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구로 죽으면 4월이 떠올라야 돼요. 역사학하는 사람은 4월. 삼국사기 서구로 열전 중에서 서구로 죽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처매왕 7년 계유년 253년이에요. 외국 사신 갈라고가 객관에 머물렀는데 서구로가 그를 접대하였다. 갈라고가 장난치며 말하기를 언젠가는 너희 왕을 소금 만드는 노비로 만들고 왕비는 밥짓는 좀 함께했다라고 했다. 외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장군 우도주군을 보내 우리나라를 공격하였다. 대왕이 저 공격을 피해 위유천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신이 왜 신라왕이 아니고 퇴직 관료를 만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서구로를 만나요? 왕을 만나야지. 외국 사신이 왔으면. 그리고 설사 외국 사신이 만나자고 한다 해서 서구로가 왜 만납니까? 현직도 아니고 퇴직인데. 그 다음에 퇴직 관료 농담이 전쟁 위기를 불렀다. 이상하지 않아요? 퇴직 관료가 뭐 사신 만나서 농담했다고 해서 그게 대군을 동원한 전쟁 원인이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쟁 원인이다. 이상한 거죠. 당연히. 우리가 말하기를 지금의 근심거리는 내가 말을 할 때 삼가지 않았기 때문이니 내가 마땅히 그 책임을 지겠다 하였다. 마침내 왜군에 가서 말하기를 전날은 말은 장난일 뿐이다. 어찌 군대를 일으켜 여기까지 오리라 생각하겠는가 하고 했다. 외인이 대답하지 않고 그를 잡아 장작을 또 태워주고 갔다. 화형시켰다 이거예요. 서구로를 화형시켰다는 얘기는 시신이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서구로의 시신이 안 남았다고 했을까요? 신라인의 기록이에요. 아니 고려인이 기록해야 합니까? 이것은 삼국사기 지필진이 손 안 댔다고 봐요. 신라인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합니다. 신라인 얘기인데 서구로가 책임을 지고 죽었다. 여기까지만 맞지. 무슨 장난이었을 뿐이다. 군대들이 이건 이제 뒤에 첨가한 것이고 삼국사기 지필진의 결례가 논화를 뭐라고 했습니다.
우로가 당시 대신으로서 군국의 사물을 맡아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또한 이기지 못하도록 패하지 않았으니 그 모책이 틀림없이 남보다 뛰어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고 또 두 나라 사이에 싸움까지 일으켰다. 서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말 실수로 전쟁위를 부르복사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로 부인에 관해서도 나중에 할 텐데 비난하고 있어요. 개인이 사사로이 원한을 갚아가지고 국가의 전쟁 위기를 일으키니 그거 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삼국사기 지필지지 서구로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구로 부인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시 그 12세기를 살던 삼국사기 지필진 이해를 못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냐.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뭐냐, 원문에 손을 안 댔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신라인들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거죠. 일본 서기에도 있어요. 일본 서기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구로의 죽음에 관한 적입니다. 신공왕 전년인데 신라왕을 포로로 잡아 해변으로 가서 왕 무릎뼈를 뽑고 돌 위에서 기도로 가고 곧 베어서 물에 쓰고 묻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남겨 신라의 재상으로 삼고 돌아왔다. 서구로를 신라왕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게 맞는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죽이는 과정을 길게 써요? 그냥 죽여서 매장했다 하면 되지. 여기서는 묻었다. 화형이 아니라 매장으로 시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신이 없다고 화형했다는 신라 기록과 매장했다는 일본 서기 기록이 어느 쪽이 맞겠느냐? 이건 가야인 기록입니다. 그것은 매장했다는 기록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화장에도 시신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왕, 왜 서구를 신라왕이라고 했을까? 서구란인데 그 다음에 한 명을 남겨가지고 뭡니까? 갈라고예요. 갈라고를 남겨가지고 신라의 재상으로 만들고 돌아왔다. 재상이란 건 국가를 통치하는 왕 다음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확인할 수 있어요. 가야인에게는 신라왕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서구로가 신라왕이 가야인이 신라왕으로 안 봤으면 안 죽입니다. 맞는 겁니다. 신라왕은 맞는 거예요. 신라왕이 있었을 때 삼국사기도 나오고 일본 서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신라왕이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가야인 입장에서 진정한 신라왕은 첨예이상금이 아니고 서구로인 거예요. 왜 그러냐? 설명합니다. 첨예이상금은 제2 15년이 첨예이상이 15년 제위였는데 제2기간이 서구로의 죽음을 기준으로 두로 나누었어요. 이전엔 첨예이상금은 통치기간, 서구로 죽기 전에 약 7년을 6년 7년째 죽으니까 6년 동안은 첨예이상금이 국가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서구로가 죽고는 왕의 행적이 싹 없어져요. 기록이.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갈라고의 통치기간이에요. 그래 서구로 죽고 뒤에 9년 동안은 갈라고가 신라를 통치한 겁니다. 어떻게 통치하느냐? 자기 부하들인 서불한 장원 이찬 양부를 시켜서 신라를 통치했어요. 그 갈라고 통치 기간의 갈라고 행적들이 삼국사기 신라본에서 나중에 삭제된 거예요. 그게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기술이다. 신라왕이나 신라제 같은 이건 거의 여기까지는 왜곡할 이유가 없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252년 변환적 정복이 벌어지냐? 아니 252년의 변환적 정복이 끝났는지 251년에 끝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서구로가 253년에 죽었기 때문에 변환적 정복이 252년에 끝난 거예요. 위구장군 도정후 아라반 추정입니다. 252년에 변환적 12국을 정복을 마치고 대왕은 내가 왕이 돼. 대왕으로 변환하고 즉위하였는데 사람들이 뭐래요? 가야인들이 당신 대왕이 아니라고 해요. 당신 대왕이 아니다. 여기 삼한 땅은 그렇게 대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구장군 도정후에게. 그러면 삼한 땅에서는 어떻게 대왕이 되는데 어떻게 왕이 되느냐? 삼국지와 후한서에서 왕이 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왕. 여러 소국을 다스리는 대왕은 진왕 큰왕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 네가 혼자 잘났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왕이 되느냐? 대왕은 공립되어야 한다. 대왕은 공립되어야 한다. 대왕이 되려면 대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마 땅에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대왕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왕이 안 된다. 어떻게 나를 희생하란 말이야? 주변의 강력한 소국과 강력한 혼인동맹을 맺잖아요. 혼인동맹을. 단 봄에 혼인해야 돼요. 국혼을 봄에 혼인. 특히 날씨가 좋은 3월을 설로했어요. 봄 3월. 봄 3월이면 양력으로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이니까 딱 요즘이 아닌가.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신라와 2번이나 혼인동맹을 맺었다. 언제 했느냐? 제 신라 제6세 지마이 사금 12년입니다. 서기 123년이에요. 이때 봄 3월에 국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8대 신라 8세 아달라이 사금 5년 158년이면 또 봄 3월에 우리는 신라와 국혼을 맺었다. 그러면 신라의 처음의 사금과 혼인하면 되느냐고 물으니 그는 선비족에게 엎혀있는 왕으로 진짜 신라왕이 아니라고 하는. 저게 무슨 신라왕이냐. 가야인들 입장에서 저거 선비족에게 옹립돼서 앉아있는 게 저게 무슨 신라왕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왕이 되려거든 내해 조분이 사금 시절에 우리의 모든 공격을 막아낸 적장인 서구로 혼인해. 적장인 서구로 혼인해라. 서구로는 당시에 신라인은 물론이고 가야인마저도 모두 존경하는 진짜 신라왕이다. 서명이 상이 무슨 신라왕이냐. 우리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모든 신라인의 존경을 받고 있고 우리 가야인마저도 존경하고 있는 서구로 혼인해라. 그래서 혼인을 통해 서구로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모든 가야인은 당신을 대왕 즉 변원왕으로 인정할 것이다. 추대할 것이다 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들려면 서구로 혼인해라. 그래 서구로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은 당신을 우리 전체의 대왕으로 인정한다. 그거기 전에는 왕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외국 제1인자인 외왕이 제2인자인 갈라고에게 혼인을 성식을 지시한다. 그런데 갈라고가 훗날 제2인자였어요. 왕권에 도전해요. 실패하지만 이건 제가 다음 녹화에서 할 겁니다. 250 봄 3월 갈라고 일행이 배에 많은 보물을 싣고 경주항에 도착해요. 보물 실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일본 서기가 판본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일본 서기 내용이 다른 이유는 8세기에 초파이 나왔지 않으면 이후 계속 수백 년 동안 고쳐졌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다 다른데 그 내용 중에 보물을 뭐 배에 싣고 왔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국호라는 경우에 보물이나 선물은 많이 나옵니다. 사무소에 나오고. 왜 보물을 싣고 갔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김해를 떠난 봄 3월 김해를 떠난 갈라고 일행이 경주항에 도착해요. 그리고 외국 사신이 도착하더니 서구로를 찾는다. 서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서구로 부인은 멸문지화를 직감했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집안 망했다. 멸문지화를 직감하고 서구로의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될 것이다. 추정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죠. 외국 사신이 왔는데 서구로를 찾는다고 하니 서구로 부인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집안이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는구나. 아마 거기서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고를 비롯한 그 임나가 사신단이 와가지고 서구로에게 청원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을 우리 왕에게 보내시오. 그리고 신라는 당신이 통치하시오. 여기 가지고 있는 많은 보물이 당신의 통치 자금이요. 통치하려면 통치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실질적으로 신라를 통치하시오. 신라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딸을 보내고 우리 왕하고 혼인하고 당신이 신라를 통치하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구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느냐? 그 이유는 4세기 전반의 신라분기 알 수 있어요. 기림이 사금과 흐레이 사금제에 보면은 장은과 금리가
외국과 혼인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가 상호관계예요. 대등원 관계가 아니고 외국이 지시하는 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거예요. 상호관계. 서구로는 받을 수 없다. 이건 못 받는다. 꼭 혼인하고 싶으면은 우리 왕과 혼인해라. 예전처럼 대등원 관계, 상호관계는 받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상호관계는 받을 수가 없고 대등원 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왕을 하려면 예전처럼 해라. 예전에는 왕과 혼인했습니다. 지마이 사금, 아달라의 사금. 그러니까 갈라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 3월이 가기 전에 혼인해야 돼요. 3월이 가기 전에 혼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 이거 죽어. 우리 왕이 공립이 안 되면 가만히 있겠느냐. 당신 3월 넘어가면 죽는다. 3월이 지나도 서구로가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서구로가 가야왕과 가야인을 등멸하였다. 서구로 죄를 물어야 한다. 이 들어갑니다. 우리 왕이 사신을 보내서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청원을 갔는데 이런 죄에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또 그러니까 외국 제4월 다음 달에 외국 제3인자인 우도 주군이 이 군대를 이끌고 경격하는 거예요. 이 군대 뭡니까? 이거 오탄데 과거 위나라 관구원 군대인 거예요. 임나가야 군대가. 지금은 임나가야 군대죠. 지금은 가야국이지만 과거에는 위나라 군대였습니다. 위나라 잠재했으니까 제3인자인 우도 주군이 대군을 이끌고 경주왕에 상륙하는 거예요. 서구로 입장에서 전쟁에 못 이겨요. 그리고 자기가 실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실권은 육군 출신 서부란 장원 이찬 양부에게 다 넘어갔어요. 전쟁을 피해고자 이 문제는 내가 죽음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경주왕에 혼자 나와요. 혼자 나와서 죽음으로 사태를 수습합니다. 서구로 사후 외국 제2인자인 갈라고가 신라에 남아 신라 재상이 되어 부하인 서부란 장원과 이찬 양부 등을 시켜 신라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의사금은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점의사금 15년 제위 기간을 보면은 15년 제위인데 크게 둘로 나눠요. 서구로에 죽는 253년을 기준으로 앞에는 점의사금 통치기간이에요. 왕의 행적들이 나옵니다. 제사도 지내고 누구를 갈무랑으로 보내기도 하고 인사권도 행사하고 사신도 보내고 뭐 이런 것들 해요. 건물도 짓고. 그런데 253년에 서구로가 딱 죽고는 왕의 행적이 싹 없어져요. 전쟁기로 어쩔 수 없고 백제와 전쟁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무슨 동쪽 바다에 물고기 나오고 가뭄이 들고 메뚜기 큰 비가 내려 산이 무너지고 없어요. 그리고 왕의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이 죽는 거 이것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원래는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있었는데 이 지역이 전부 다 갈라고예요. 갈라고가 신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라사를 정리하면서 갈라고의 기록이 다 빠진 겁니다. 점의상 후반부를 통치했는데 아니 249년에 외인이 서부를 죽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대궐 동쪽 연목에 용이 나타나고 이게 큰일이 벌어지고 남쪽에 쓰러졌던 보라마절이다. 이거 본래 여기 있던 사건입니다. 똑같이 4월인데 근데 왜 이리로 옮겨가 있느냐?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열전 보면 이거고 이건 기록이 이때 기준으로 점의 사금이 있다가 없으니까 바로 알 수 있지만 왜 기록이 옮겨갔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차고 벌어졌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여기 있던 기록이 옮겨간 거.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왜 그러냐? 이때 점의 사금 3년 그러니까 2년 때 서부란이 바뀌어요. 이찬 장원을 서구로 임명하고 정사에 참여시키고 이때 3년 때 서구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뺏은 거예요. 그래 서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왕족이지만은 그래도 모든 권한을 뺏고 정치적으로 사망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제가 한 90%가 한 달도 안 틀린다고 했는데 약간은 틀리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여기 맨 뒤에 첨예사금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죠. 3월 백제가 사실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했다. 봄 3월에 왜 봄 3월에 고이왕이 청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고이왕이 또 청원 사신단을 이끌어 가지고 수많은 보물을 수레에 싣고 신라로 이때 261년입니다. 261년에 이제 신라로 가는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에 설명할 때 이게 얼마나 한국사에 중요한 얘기인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예사금이 죽게 되는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학자들이 써놓은 건데 그냥 참고로 참고로 보겠어요. 서울은 이때 우로가 외국 사신 갈라고의 외왕을 목격한 만화 일선에들의 외왕이 우도주군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일본 중앙정부가 신라를 공격하여 우로를 죽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외가 통일된 국가로 신라를 공격했다 볼 수 없다. 이건 맞은 겁니다. 당시에 일본에 통일된 국가 없었어요. 무슨 군대를 동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당시 외가 통일된 국가로도 신라를 공격했다 볼 수 없다. 이건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신공기 즉위 중해 9년 200 틀렸어요. 일본 서기 연도를 정확히 냅니다. 이게 중해 9년에 200이라고 써놨는데 일본 서기가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정확한 연도는 173년이에요. 12월 신해조 서구로 비슷한 양에서 난다. 하지만 200년의 일로 기록되어 연대상 문제가 있으며 서울이 신라왕을 좋고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고 당시의 가야인의 입장에서 서구로가 신라왕이었던 겁니다. 첨예이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구로가 혼인 상대자로 선택이 돼 죽은 거예요. 이제 이거 앞에 내용을 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중해 9년은 173년입니다. 서구로를 신라왕이 정해 서구로가 죽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공 즉위 전년사에 뭐가 있냐면 신공 황후의 신라 정벌이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401년 402년 401 402이 뭡니까? 장국 터벌로 해가지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신라 가야 땅에 모여듭니다. 왜 그러냐면 목지국 왕실이 외국으로 천도하니까 왕실을 따라서 피난민들이 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99년 399 400년에 신라 가야 땅에 사람이 가득 차니까 신라에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신라에서 고구려 관계토한 사신 보내요. 저 혼란이 벌어졌는데 당신이 정리해 주시오. 당신들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영락 10년인 400년에 대군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피난민을 이제 정리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라가 피난민들 이주하는데 협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1, 402년에 신라와 땅에 가득 찬 백제 피난민을 외국으로 무사히 도회시키기 위하여 목지국이 관계토학 미문을 왜 해요? 목지국 정부의 신라 압박 사건입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신라를 압박하는 겁니다. 서구로가 외인이 비선이 활동하시 보인다. 우로 활동 및 사망 시기는 삼부초기 밀 수 있는 문제 관련해 논란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연도를 못 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본 서기 연도를 못 잊고 삼국사기 사건의 연도를 못 잊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다 삭제될 것으로 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일본 서기 권신공기 즉위 전이다. 내 사금 5년이나 일본 서기 이거 연도는 전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실제 연도를 알아야 돼요. 일본 기록은 본세 약 50년 정도 사망 시기가 빠른데 외부 가능성이 많으므로 연대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기록에 서울과 3세기 전 활동이 적고 있다. 문제가 없겠다. 이건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가 쓴 글이 아니에요. 일반인도 보고 쓸 수 있는 정도의 글입니다. 내사금 14년 서구로가 소위 포상팔고 가열롭게 파견되었다는 기사가 포상 있던 시기에 대해 본서 기념 믿을 수 있다고 보고 3세기 초반을 보는 결례와 그대 비수 없으므로 기존에 보는 게 있다. 포상팔국의 전쟁은 삼국지에도 나오고 후한세도 나와요. 삼국지 어디에 나옵니까? 책을 잘 봐야 됩니다. 포상팔국이 난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실패해가지고 목지국이 포상국 동원에다 가야지역 통합에 실패하기 때문에 나중에 비미요에게 연락해서 왜군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외왕으로 책봉하는 칠치도를 보내는 거예요. 후한서나 삼국지에 다 있어요. 연도가 믿을 수 없다. 이건 이제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3, 4세기 전 삼국사의 추억이는 90%가 단 한 달로 안 틀려요. 단 한 달 안 틀려요. 옛날에는 삼국사기에 무슨 왕이 사냥 갔다, 왕이 어디 갔다, 그럼 연도를 증명을 못해도 책을 보고 역사학자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 하나하나의 연도를 전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검이 다 돼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90% 이상이 단 한 달로 안 틀리더라 이겁니다. 5세기 중반 이전 일본서기 연도를 정확히 사려의 능력이 있습니다. 5세기 웅략 앞에까지입니다. 웅략부터는 맞아요. 그리고 5세기 중반까지 일본서기 앞에 연도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그거 연도를 정확히 읽는 실력이 사설을 읽는 실력이에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 책 부록에 보면은 사만사의 제주 부록에 보면은 5세기 전 일본서기 연도를 정확히 찾아서 적어놨어요. 연표를 만들어놨어요. 당신 연표가 정확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일본서기 연표를 보면은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 한중 모든 사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고고학적 자료와 다 일치해요. 제가 만든 그 연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서기 있을 때 일본서기 집필지는 본래는 아주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책 북부록에 제가 연표를 만들어 놨어요. 일본서기 5세기 이전 일본서기 연표는 전체 연표는 제 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제 것만 남아있어요. 제 것보다 더 정확한 연표가 안 나오면 제 연표가 한중일 역사 공부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통설이 될 겁니다. 제 연표를 보고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본서기의 기록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원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약간 1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틀릴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더 정확한 연표를 완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질문이 이제 올라와요. 제가 만들어봤어요. 김해 대성동 부역의 유물. 위군 규모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부여군이 길잡이로 참전했다면 전쟁에 개방원을 통과하여 옥저까지 가는데 틀림없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이 침이 없으림 길도 없는데 당연히 그 부여군이 환도성 함락시켜 돌아가지 않았겠죠. 길잡이로 옥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김해 대성동이나 부여 폭천동에서 위군 유물 속에 부여군 유물도 일부 섞여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답답한 질문입니다. 10% 정도 위군 군사력의 10% 정도가 부여군이 길잡이로 참전했다면 이들이 가야 지역까지 갔고 그러면 대성동이나 폭천동에서 이들의 유물이 나와야지 않느냐. 네? 당시 부여 영역인 흥룡강성 유물이 출토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가 어떻게 출토됐는가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당시에 부여군이 길잡이로 참전했다는 중국 기록에 해당할 만한 부역의 유물이 일부지만 출토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여 참전, 이 길잡이로 참전했다는 것은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김해 대성동고무 주인 미추이사금 출신에 대해 삼국사하기 전에 이거 어차피 다음에 미추이사금 주기하고 그 다음에 미추이사금 주기 그 다음에 미추이사금 시기 두 번 녹화하는데 그 또 나와요. 출신에 대해서 삼국사하기 뭐라고 합니까? 김씨성을 하사해야 돼. 김씨는 뭐예요? 북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미추이사금이 북방에서 왔구나. 그 다음에 23년 284년 겨울 10월 왕이 죽었다. 대령이 되었다. 능을 크게 질서하는 거 뭐예요? 정복자의 흔적이에요. 정복자. 아, 미추이사금은 정복자였구나. 284년에 죽었어요. 이때가 대략 70대경에 죽었다면 자연사로 보면은 이 사람은 215년경 출생으로 245년에 신라에 들어올 때는 30대 초반은 젊은 군인이었을 겁니다. 초반. 그런데 미추이사금은 동료들이 묻힌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280년경부터 축조됐어요. 삼국사 일체입니다. 즉 미추이사금이 죽었다는 284년이 같은 군대가 들어오니까 동료들이 죽었으면 이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쟁에 어린이나 노인은 없다고 보니까 유목민족의 군대의 주류가 20대하고 30대라고 보는 거예요. 한 20살부터 30, 40살까지가 군대의 주류라고 보면은
이 284년 미추기 사금 사망 연도는 바로 고고학적으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북방계로 확 바뀌는 새로운 유물이 매장되는 시기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삼국사기와 이 고고학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김해 이 대성동 29호분의 주인을 지금부터 씁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쓰는 거예요. 제2아문 위구장군 도정후, 이름은 아라반 추정입니다. 아라장. 이 사람이 외국 제1인자고 신라본기의 외왕 나오고 240년 겨울 10월에 가야 지역에 쳐들어온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이후 변한 지역을 정복하여 목지국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후기 가야를 건국한 가야사의 중시조다. 이 사람에 의해서 후기 가야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뛰어난 철기 재련 기술과 기마 전술로 3, 4세기 약 150년 동안 가야사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3세기 후반에 4세기까지가 가야사의 전성기의 유물로도 신라를 압도합니다. 사료적으로 보도 왜가 신라를 압도해요.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원왕으로 공립되는 실패하여 변원왕이 못돼요. 서구로가 거절하잖아요. 이후에도 안됩니다. 어떻게 한 삼국사기 보면 이후로 안되는 거 알 수 있어요. 4세기 초에 변원왕으로 공립된 39호분 주인에게 무덤을 침시당한다. 3세기 후반에 죽은 묻힌 29호분, 4세기 초에 39호분이 있는데 선대의 무덤을 후대가 침식해요. 어떻게 가능합니다. 선대는 공립이 안 됐어요. 후대는 공립이 됐습니다. 변원왕으로. 그러니까 후대가 지위 신분이 높은 거죠. 가야인들 입장에서는. 4세기 초에 변원왕 공립된 39 주인이 변원왕에 공립했다고 어디 나옵니까?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책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침입당합니다. 고고학과 삼국사기라는 문헌 사료가 정확히 일치가 됩니다. 다음 이제 다음 녹화에서 이 사람이 중요한데 제3아문 행비장군 영두구가 외국의 제2인자 외사신 갈라고 이름이 신라의 처음의 이사금 후반기를 통치하였고 미추 이사금 정권을 세운 사람입니다. 다음 녹화할 때 할게요. 어떻게 갈라고가 미추 이사금 정권을 세우는가. 그죠? 외국 왕권에 도전했으나 실패해요. 제2인자인데 제1인자를 엎으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그 과정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262년 가을 7월에 서구로 부인에게 죽어요. 이때 죽고 신라인과 가야인 모두에게 버림받습니다. 갈라고는 그 과정도 다음 녹화에 설명할게요. 아마 무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4문 비장군, 이 사람이 외국의 제3인자 253년의 외장군 우도주군을 봅니다. 우도주군 제3인자 당시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임나가야 군대를 이끌고 김해항을 출발해서 김해바다를 북상해서 경주항에 상륙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김해 대성동 어딘가에 아마 묻혀있지 않았을까. 무덤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이제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자, 미추이사금 전사 두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이걸 마치고 다음에는 미추이사금 즉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60이 생긴 일을 할게요. 그 다음에 끝나면 미추이사금 시대, 삼국지 동의전 시대예요. 그래서 대성동 고국은 그 다음에는 미추이사금 시대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